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이제 계약법 총론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오게 되는 개념이 계약의 분류라고 해서 약 2년에 한 문제꼴 출제가 되고요. 대부분이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주제, 요걸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교환 계약이 가장 많은 출제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일단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개의 대입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청약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을 테고 승낙이라는 개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가게 되는데,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할 때 계약에 대응해서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단독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서 물권의 포기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물권의 포기 얘기할 때는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등기해야지 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민법 총칙 파트에서 반복하실 주제 동철, 상추, 취해라고 해서 동의라고 하는 거, 처배라고 하는 거, 상계, 그 다음에 추인, 그 다음에 취소, 해제, 해지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계약에 관련해서는 해제, 해지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을 때 나중에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해제해서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 해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해서 장래돼서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을 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제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겠고요. 일단 본론 들어가서 계약의 분류라고 해서 우리 이제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계약, 예시를 하고 있는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4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형 계약의 일종이 돼요. 그런데 우리 계약법에서, 민법에서는 이 계약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임의로 창설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물권이라고 하는 거, 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본권이라고 해서 소유권,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다가 나중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전세금 반환 안 됐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유치권, 저당권, 그 외에 권리 질권 등 질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는 것이고 법에서 정해진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전형 계약에서 14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외에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실덤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형 계약의 유형에는 14가지가 있지만은, 자, 우리 시험용으로 주로 논의가 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비전형 계약은 민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형태의 특수한 계약을 가리켜서 비전형 계약. 요건 이제 거의 구성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슈가 될 게 세 가지죠. 소위 이제 쌍무계약, 편무계약이라는 개념과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 다음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구분하는 거. 요걸 가지고 주로 문제 구성이 과거에 돼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법적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계약이 체결됐을 때 양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다 해서 해석하면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걸 우리가 매매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매도인도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고 매수인도 일정한 채무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걸 쌍무계약, 양쪽 다 일정한 채무가 발생한다, 이런 취지고요. 교환계약이라는 그런 거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하고 X 토지하고 을 소유의 Y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자, 서로 이제 각각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는 관계를 가리켜서 교환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계약, 갑은 이제 X 토지를 을에게, X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또 갑에게 Y 부동산을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것, 이걸 우리가 교환계약. 그래서 매매계약은요, 제가 금전의 재산권하고 금전의 상호 교환이라는 것이 매매 의미가 될 것이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금전 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을 교환계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자, 이라는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것들은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이 매매, 교환, 임대차는 소위 쌍무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에 대해서 편무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은 일반 당사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증여계약이라고, 증여계약처럼 편무계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너한테 줄게라고 청약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좋아라고 했을 때 그때 증여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증여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던 사람은 증여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증여계약, 그래서 일반 당사자만이 채무가 발생한다 해서 편무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레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줄게 너한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쓰레기니까 당연히 됐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때는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그 물건을 갖다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두 개의 대립한 의사표시의 합체에 따라서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증여계약이 아닌 상태에서 누구한테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물건을 갖다 놓게 되면 그건 불법 투기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가 매매교환 임대차 무조건 세트로 가셔야 돼. 매매교환 임대차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범죄에서는 얘들은 다 쌍무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은요,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어떻다? 유상계약. 그래서 요거 외우는 방법, 요즘엔 잘 내지 않는 패턴인데요. 쌍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쌍유 해서 뭐야? 유상이 아니라 쌍유라고 해서, 그 미국 놈들이 영어로 할 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땡큐 이렇게 하듯이 쌍유 이렇게 쌍유, 생유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쌍무계약은 모두 어떻다? 유상계약에 해당이 된다. 이게 이제 제일 까다로운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쌍무계약은 어떻다? 유상계약에서 트럼프가 얘기한다고요. 고마운 일 있으면 생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쌍유.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 쌍무계약은 어떻다? 유상계약에 해당된다. 그래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러면 이제 무상계약의 전형으로서 증여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계약.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우리 시험 지문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용대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용대차. 자, 거의 나오지 않는데 사용대차라는 표현. 임대차는요,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볼펜 좀 빌려줄래 친구야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볼펜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쓴 다음에 다시 그 볼펜을 돌려준다 해서 사용한 다음에 그대로 돌려주는 계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사용대차. 이게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저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게 되면은
대출자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차입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대출자는 빌려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출자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자, 대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빌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차주 또는 차입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대차하게 되면 앞쪽 빌려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주, 자, 차입자,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차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용 대차라고 하는 거, 자,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있다. 해서, 자, 볼펜을 친구가 빌려줄래? 라고 했을 때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차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 그럼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대주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대차라는 용어에 관한 거 학개론에서도 중간중간에 구성이 되게 되는데 대차의 개념 하나 체크드렸고요. 그래서 자, 이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물건을 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사용대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점유권인가? 요 파트에서 한번 최근에 문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는 자, 쌍무계약이요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증여 그리고 사용대차 이런 것이 무상계약의 한 예시가 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자, 뭐를 쌍무계약 외우시고 유상계약 외우게 되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 무상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 급부 여부. 자,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낙성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 요거 구분하는 걸 조금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거, 성자가요, 성립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낙성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 우리가 계약이라는 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청약이라는 개념과 승낙이라는 개념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낙성계약이라는 건 뭐라고요? 자, 계약,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뒤에서 좀 어려울 건데 갑이 자신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친구의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을한테, 지 부동산 아닌데 을한테 팔겠다는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은 어떻다? 성립하게 되고 그 얘기는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뒤에서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도 다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갑시다. 자, 지금요,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게 원래 병거예요, 병거. 그런데 갑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 X 부동산을 을한테 팔게라고 예시를 합니다. 청약을 합니다. 근데 을이 또 속도 없이 살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승낙이 있으면 어떻다? 이 계약은 그대로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논할 때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자, 요런 게 하나 있겠고요. 물권이라는 개념과 비교해 볼까요? 자, 이게 현재 병소유의 X 부동산이 병소유입니다. 근데 갑이 이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까지는 어떻다? 유효한 계약이 되게 됩니다. 계약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조작을 해서 이 등기를 을에게 넘겨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 등기는 어떻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민법 총칙할 때 논의하는 주제인데요. 채권행위는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계약 자체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이건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물권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채권행위, 자신의 처분 권한이 없어도 그 자체의 계약은 어떻다? 유효하게 파악하게 되는 것이 채권 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요.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채권 행위는 나중에 이행기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행기까지만 그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신의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인 소유의 부동산인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한 달 후에 등기 넘겨주기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은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고 갑은 그 사이에 병한테 사든 뭐 병을 설득을 하든 등등등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이행기까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 공부하실 때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친놈들이 타인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 짜증나게. 왜 팔까? 자, 이게 바로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하나 설명드렸고요. 자, 일단은 매매계약도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라 할 때도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다. 남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교환계약 체결할 수 있다. 남의 물건이라도 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요건 이제 승낙만 있으면,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다 승낙과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부르고 유일하게 우리 시험 범죄에서 다루는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딱 한 가지예요. 유일하게 요물계약은 뭐가 된다?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물계약이다. 해서 자, 매매계약을 보통 체결할 때 나의 소유 부동산을 1억에 팔겠습니다라는 청약을 합니다. 상대방이 1억에 사겠습니다라는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다 매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때 보통 이제 매매 대금이 1억이면 보호자 계약금 1,000만 원을 건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을 사거니 팔거니 하는 얘기와는 별개의 문제로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 계약은요, 요물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계약금의 교부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줄게 라고 약정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약금면 계약 해제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주요 이슈가 돼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약은 다 낙성 계약이 되게 된다.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요물계약은 자, 필요할 요자에다가 자, 물건의 급부가 이루어져야지 성립하는 계약은 뭐가 된다? 계약금 계약. 그래서 정리하면 매매교환 임대차는요, 쌍무 계약이 될 것이고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이유라고 쓰니까 유상 계약에 해당이 될 것이고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성 계약에 해당된다. 근데 이제 매매계약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나중에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계약금 계약은요, 현실적인 급부가 이루어져야지 다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나중에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하에서 해약금면 계약 해제라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은 해약금면 계약 해제 가능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매매 파트에서 따로 공부하실 주제가 될 거예요. 일단은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이 파트에서 문제 구성을 해 갈 때는 중심 주기 뭐라고요? 뭐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답이 임대차 또는 교환 이걸 가지고 구성을 해요. 왜? 매매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매매계약 그다음에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자, 세 가지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으로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부 실현의 계속적 여부에 따라서 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볼 일 없습니다. 자, 대금 받고 어떻다 돌려주게 되면 어떻다 그걸로 끝나게 되면 등기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일시적 계약, 교환 계약도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게 되면 더 이상 오건이 가느니 뭐 만나봤자 쌩까도 된다. 아무 법적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일시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은요. 자,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넘겨줘야 되죠. 임차인은 계속해서 다 차임이라고 하는 거. 임대료라는 개념을 민법에서는 차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차임을 계속해서 교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만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건이 가거니 하면서 계속 연계되어 있는 개념을 임대차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소위
계속적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일시적 계약에 있어서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나중에 해제라고 하는 법률, 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환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일반 당사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행기에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반대편 상대방은 이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임차인이 이익이분 차임을 연체한다.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임대인은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해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렇게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돼서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 해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텐데 해제라고 하면 매매 교환처럼 일시적 계약에서 소급해서 법률 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등에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장래돼서 그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신문 기사 같은 거 보시게 되면요. 해제라는 단어하고 해지라는 단어가 개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혹시 이제 법을 좀 공부한 상태에서 주택 임대차니 뭐니 이런 이제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 기자들이 법을 모르니까 그냥 지들 내키는 대로 해제를 썼다가 마구잡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럽게 무식하다 이 새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법을 하게 되면 점점 할 말이 없어져요. 이 무식한 것들하고 같이 겸상하기 싫어지거든. 해서 하여튼 지금이 제일 좋아. 신문 기사에 뭐 해제가 나오든 많이 봤던 건데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조금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 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는데 법학에 관련된 법률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은 거의 한 70~80%가 다 개소리들입니다.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해지했다라든가 임대차를 해제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기사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 들으니까 그 과학 쪽에 이제 일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과학 쪽, 환경 쪽 관련 기사는 99.99%가 다 개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기술적으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래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일반인한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기사를 쓰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마찬가지예요. 뭐든 내막을 좀 알고 보면 순 개뻥이죠. 오늘 보도 보니까 그거 나오더만 그 중국에서 독감 발생한 게 그러면서요. 그 천산갑인가 하는 뭐 그 동물의 중간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그럼 박쥐는 아무 죄가 없는 거야. 그동안 그렇잖아요. 박쥐에서 그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박쥐 먹는 사람들이 때문에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댓글 썼던 사람들은 손목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 보도가 맞다라면 박쥐는 아무 죄가 없는 거야. 천상갑이 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논리 구조가 그래서 하여튼 점점 뭐 지식이 좀 쌓이면 쌓일수록 할 말이 없어져요. 왜? 오늘까지는 천상갑이라고 그랬는데 내일 뱀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 박쥐가 뱀을 잡아먹고 이걸 전파를 시켰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 해서 하여튼 그렇게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 공부할 때 요거 중간에 이제 하나 나오는 게 분료식 계약하고 요식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 분료식 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계약은 다 분료식 계약. 딱 하나 요식 계약이 있어요. 바로 요식행위라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게 다른 거 아니고 요식계약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유언만 요식행위입니다. 유언은 엄청나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지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다 나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씹으려 봤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 2명이 있어야 되고 공증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다 복잡한 절차를 갖춰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것만 뭐가 된다고요? 요식행위고요. 우리가
매매 계약 같은 경우 교환 임대차 계약은 다 분류형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내 부동산 1억에 팔게라고 얘기했을 때 매수인이 오케이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계약서 써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불요식형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다툼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대부분의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약은 어떻다? 바로 불요식형이다.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 좀 어려운 게 예약과 본계약. 공부하시면서 제일 약간 헷갈리게 되는 게 예약과 본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약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쓰여요. 거의 쓰이는 일이 없고, 요 판례를 좀 찾아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임대인 갑은 X 물건을 누구한테? 을에게 인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차임을 누구한테? 갑에게 지급해야 되는 계약. 이걸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계약 체결할 때 특약상을 줍니다. 뭐라고? 우리 임대차는요, 우리 물권이랑 틀려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물론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 소위 대항력이 발생해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채권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다가 이 건물 지어가지고 이 토지를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소유자 바뀌어버리면 을이라는 임차인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건물 지어서 누구한테 지금 이제 건물 지어서 이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갑이 병한테 이 소유권을 팔아버리게 되면 어떻다? 을이라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병한테 어떻다? 팔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갑한테 얘기한다고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 그럼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됐거든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줄 서 있거든 쓰겠다는 사람 굳이 임차권 등기는 안 해주겠다. 왜 임차권 등기를 해주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사는 사람이 불편한 거야.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누구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는 좋지만은 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이제 꼬리 하나 달고 있으니까 호구를 하나 달고 있으니까 불편해서 안 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못 해주겠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제3자한테 이 물건을 팔고자 할 때 나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달라라고 이렇게 약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달라. 그래서 갑이 만약에 누구한테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팔고자 할 때는 먼저 누구한테 을에게 한번 물어봐 달라.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지금 뭐죠? 기성용 선수인가? 그 기사 보니까 서울 FC하고 이렇게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우선 협상권을 누구한테? 서울 FC라는 구단에 주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하고 한 10년 전에 떠났나 봐요. 근데 한국 돌아오려고 하니까 서울 FC라는 팀에서 주장을 하는 게 우선 협상권을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구단을 갈 수가 없는 거야. 먼저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 FC에서 협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서울 FC라는 구단에서 머리를 쓰는 거지. 만약에 와서 딴 구단 가고자 하면은 협상하는 척 하다가 딴 데로 바로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위약금 조항을 둔 거야. 우리는 혹시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몇십억을 우리한테 주기로 한다. 이런 식의 특약을 넣는 상태였어요. 하여튼 그것처럼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부여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맺었다고 치십시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해서 장래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뭐가 된다고요? 예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 부동산을 병한테 팔기 위해서 만약에 3억에 팔기로 의사의 협상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갑은 누구한테
지금 병한테 바로 3억에 팔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의뢰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파기로 약정을 해놓고 이걸 약속을 안 지켰느냐라고 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대충 의사의 계약까지는 이르지 않는 상태고 얼마에 살래해서 병과 3억의 쇼부를 받아 하십시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누구한테 을이라는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 을한테 뭘 얘기한다고요? 이거 3억에 살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억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의사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내가 3억에 살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때 어떻다? 이게 본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예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좀 힘든 게 일반적으로 잘 안 쓰이는 게 예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예약은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위 채권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한다.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뭐라 부르고 물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과 본계약. 자, 지문 몇 개 가지고 바로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자,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모르지? 우리가 전형계약 14개를 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지문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해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 계약의 분류 파트에서는 그저 뭐라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얘기로 모든 얘기가 귀결된다고. 근데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하나쯤은 황당하게 만드는 지문이 바로 이런 지문. 그래서 중개계약이라는 건 우리 민법상의 계약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위 중개계약과 유사한 개념이 뭐냐면 위임계약이라는 개념인데 듣고 버리시면 돼.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내 물건을 팔아달라 또는 사달라라는 식의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물건을 맡긴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임계약의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지문은 몰라야 되고요. 항상 느껴야 되는 게 시험 지문 5개 중에서 한두 개 막히는 건 전혀 중요치가 않다. 그저 눈에 익은 것들을 찍어내는 게 기술이다. 해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에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에 대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죠. 우리가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가 된다? 낙성계약. 성락이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지 실질적으로 등기가 넘어가거나 아까 계약금 계약처럼 현실적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은 아니다라고 해서 자, 이건 답이 됐네요. 교환계약. 그래서 결국 이제 계약의 유형을 따질 때는 매매, 교환, 임대차 중에서 대부분이 교환, 임대차가 주된 이슈.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다. 해서 유상계약까지 맞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런데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바로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 현실적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고 합니다? 요물계약. 해서 이 정도. 그 밑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볼까요? 이제 지문들.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죠? 쌍유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이걸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럼 틀린 겁니다. 이건 설명은 되게 긴데 그냥 기계적으로 쌍유라고 해서 쌍무계약은 어떻다? 유상계약이다. 2번 지문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 맞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리고 낙성계약에 해당이 된다. 3번 지문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다. 답을 뽑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답 뽑는 주제가 뭔지를 눈치를 채셔야 돼.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을 가지고 다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 4번 지문 증여계약은 편무계약, 유상계약이라 해서 좀 어렵죠. 답 아니죠. 답 아니죠. 증여계약은 자 일단 편무계약은 맞습니다. 증여계약이 성립하면은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람이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증여를 받는 사람은 아무 채무가 없어요. 그래서 편무계약. 그리고 이건 무상계약의 일종이다. 근데 시험 문제 풀어갈 때는 그저 매매교환 임대차에서 쇼부를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렇게 증여계약
이런 것들 튀어나오게 되면 아까 중개계약 이런 게 튀어나오게 되면 무시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 부동산 교환계약은 무상계약, 계속적 계약에서 일단 부동산 교환계약은 뭐가 된다? 유상계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교환은 일시적 계약,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 그 밑에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 오른편.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 돼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채권 계약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옆에 이제 관련 기출문제 교재 199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 돼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 돼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매매 계약은 유상계약, 쌍무 계약이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아직 공부 안 하셨는데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유상계약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되는 주제 아직 공부 안 하셔서 몰라도 돼. 4번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지금 말고 타인 권리의 매매. 지금 교재 199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번 지문 타인의 권리도 어떻다?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하여튼 이걸 볼 때마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지금 당장 물건을, 권리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아직 자,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도 다 인정될 수 있다. 그 계약 자체도 일단 어떻다? 유효하다. 나중에 자신이 자, 남의 물건 팔았다가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거나 했을 때 그때 지는 책임을 가리켜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건 무과실 책임의 일종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5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뒤에서 나올 주제인데요. 자, 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어떻다?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중에 한번 나왔던 게 측량 비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300평짜리 토지를 매매를 한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300평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 그러면 이제 특정을 하기 위해서 측량, 공간정보법을 통해서 측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계약서 작성 비용 하고요, 측량 비용,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매매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 비용은 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를 것이고, 약정이 없다면 어떻다?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 한편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십시다. 갑이 을한테 X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계약서 작성 비용하고 측량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함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전 등기를 하는데 비용 들어가거든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한편 이 토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전제가 되면 이 저당권의 말소 비용도 누가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현실에 있어서는 뭐 저당권 떠안고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고 등등 특약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갑시다. 계약서 작성 비용하고 측량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 한편 자, 등기를 가져가는 비용, 등기 권리자가 을이거든요. 을이 비용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 한편 기존의 저당권 등에 따르면 깔끔한 물건 팔아먹어야 되거든. 이걸 정리하는 비용은 누가? 바로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은 이 파트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답을 분석하면 결국은 뭘 갖고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걸 가지고 틀리게 내든 맞게 내든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증여계약이라든가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사용대차, 아까 중개계약 다 개소리들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왜? 시험 범주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매매, 교환, 임대차 이 틀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제발 쓸데없이 증여계약이니 뭐 이런 것들로 치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가 계약의 분류라는 주제. 잠시 끊었다가 계약의 성립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